윤석열, 이제 그 종말이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립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눈물로 부하들의 선처를 호소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진술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이 출석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오후 2시로 잡혀 있지요.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면전에서 박살낼 것이 분명한데 윤석열은 무슨 배짱으로 오늘 변론에 참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했는데 제 짐작이 틀린 것 같습니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던 윤석열이 오늘은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오늘 또 요원이라고 했다고 주장할지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이번에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는 아귀찜, 여러분 아주 반응이 뜨거운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더욱 싱싱한 아귀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했던 물량이 다 소진돼서 지금은 새벽에 바로 조업한 싱싱한 아귀를 손질해서 생아귀로 배송을 해드리니까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귀는 또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시원하고 칼칼하고 쫀득한 아귀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귀찜에는 뭐 콜라겐도 듬뿍 들어있으니까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주고 타우린 성분도 있어서 빈혈 예방,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고 옛날에는 아귀를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겼다는데 요즘에는 아귀가 참 좋죠. 그런데 아귀찜 먹으러 가면 콩나물만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아귀살 별로 없어서 아쉬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준비한 정어리몰 아귀찜은 1kg 아귀찜에 그리고 거기에 1+1 2kg이 들어있어서 아귀살만으로도 배가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바로 드실 수 있게 야채까지 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다진 마늘, 참기름 넣는 것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시는데 많이들 드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앉으세요. 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주 뉴페이스가 오셨습니다.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의 조호재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게 궁금했습니까? 이 화면이 예. 뒤가 과연 무엇으로 돼 있을까 예.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제가 개인적 호기심을 풀고 가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저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가요? 어떤 분이실까? 그런가요? 이렇게 딱 뵈니까 첫인상이 네. 왜 매불쇼 하다가 선글라스 쓰신 정형진 그 분하고 좀 인상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저는 영광이죠. 뭐. 시크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제가 좀 시크하다는 소리도 좀 듣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국혁신당 공보국에 들어가셨나요? 이제 제가 지난 총선 때 이제 조국 대표가 정치를 선언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전에 민주당에서 있었거든요. 이제 민주당 있으면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조국 대표에 대한 호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조국 대표님께서 이제 정치를 하신다고 하니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고 조국혁신당에 가서 이제 총선 때 도우면서 네, 그렇게 됐죠. 예. 원래 뭐 하셨어요? 국회 보좌진으로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예. 10년? 네, 10년, 한 12, 3년 정도. 얼굴은 20대로 보이는데. 늙었습니다. 뭐 이렇게 뒤져보면
다 백발입니다. 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럴인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정말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예. 저기 여의도의 새 바람이죠. 가끔 풋살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축구도 같이 하고. 안진걸 소장님은 원래 아는 분이에요? 예.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모 의원실에 비서관할 때 같이 어떤 의원실에 계셨어요? 안민석 의원실에 계셨고 그러셨구나. 또 정청래 의원님, 예. 안민석 의원님 뭐 이런 굉장히 개혁적이고 예. 근데 사실 개혁이나 진보라는 게 너무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고 건강하고 재밌는 그래서 인기가 좋은 보좌진이었죠. 예. 아니 이제 목요일 패널에 윤경호 소장이 이제 고정으로 나오시는데 네. 지금 한 2주간 어디 해외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데 우리 제작진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어요. 윤경호 소장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밀어내기 가능할까요? 오, 야, 역시 야심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정신 좋습니다. 그런 정신 우리 대환영합니다. 윤경호 소장 좀 긴장되겠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 그 내용부터 다뤄볼 텐데 그 전에 나 신유진 변호사님 네. 오시면 네.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홍장원 차장 그 변론할 때 네.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네. 측의 변호인으로 나왔던 김계리 아, 예. 그 변호사 있잖아요. 네. 혹시 아세요? 고시 공부할 때 네. 좀 인연은 있었습니다. 오. 뭐 저보다는 뭐 사법시험 뭐 좀 일찍 합격해서 2년 먼저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돼서 다시 만난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때도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서로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뭐 저랑은 성격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아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빠르게 손절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피청구인 윤석열 즉 변호인으로 나선 걸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참. 제가 몇 가지로 이상했던 게 첫 네. 번째는 지금 저렇게 신문하는 것이 윤석열한테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첫 번째로 그것이 궁금했고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윤석열 변론을 하려면 차분히 좀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게 준비가 된 모습인가? 무엇보다도 지금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인식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중에 홍장원 차장이 나는 지금 피의자로 취조를 받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공직자도 아니고 민간인이다.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곧바로 죄송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질문 내용조차도 뭐 증인 홍장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뭐 KBS 기자에게 물을 만한 질문들, KBS 기사를 근거로 여러 가지 질문을 구성하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 준비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것부터 의문이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태도 면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저도 이제 뭐 어쨌든 과거 한때 인연으로서 지켜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예, 지금 실태가 저렇구나. 네. 아무튼 번지수가 틀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이쪽에다가 물어봐서는 대답이 안 나올 질문을 막 하니까 저 도대체 변호사가 변호사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지금 보면 피청구인 측 윤석열 쪽에 이 변호사들이 뭔가 좀 팀 플레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막 중구난방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변호사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그렇게 변호인단에 그렇게 예를 들면은 변호인 뭐 정말 일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는 보수가 들잖아요. 근데 이런 보수라든지 이런 선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변호인단 구성 자체가 좀 보기에 좀 엉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실력 있고 좀 짱짱한 변호사들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본인이 다 전략을 짜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도 안 하는
안 한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윤석열이가 돈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돈을 별로 안 썼을 것 같고 또 본인이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이고 또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신기가 있다잖아요. 김건희 말로도. 그래서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하대하고 깔보는 태도가 느껴졌는데 저는 그저께 별로 제일 웃긴 게 네. 배진한 변호사가 네. 그래서 제 윤석열 대통령 통화 많이 했죠? 그걸 기억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진우가 얼마나 당황해가지고 네. 얘 통화는 했는데 그러니까 네. 다른 변호사가 마이크를 이거 계속 통화한 거 하면 이거 국회 봉쇄 지시하는 거 자백인데 확 마이크 뺏어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미 파면 본인들도 신속 파면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선한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조호재 부장님. 예.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정형진 대표 닮았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애청자님들은 저보다 눈이 훨씬 수진님 젊은 탁재훈 오. 강정민님 탁재훈 씨 닮았네요. 안중찬님 탁재훈이네. 제이킴님 탁재훈인 줄. 그 얘기 많이 들으시겠네요. 네, 많이 좀 듣고 있습니다. 살찐 탁재훈이라고. 잘생긴 탁재훈이 아닐까요? 아니요. 더 잘생겼는데? 약간 살찐 탁재훈이라고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조호재 부장님은 그 현재 변론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제 법적인 부분은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걸 느꼈냐면 그 김계리 변호사가 이 홍장원 차장을 이제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고압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어떤 탐정이 됐다거나 혹은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나온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듯이 너무 이렇게 고압적으로 하는데 사실 반대편에 질문을 받는 홍장원 차장님은 707 부대에서 중대장을 역임하고 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했던 블랙 요원이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7 부대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고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볼 때 굉장히 홍정원 차장님이 들으면서 얼마 좀 가짜나 보였을까 뭐 그런 걸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 저는 홍장원 차장이 그날 신문을 할 때 첫 번째로 육사 출신으로 대위로 예편해서 국가안전기획부 들어갔지요. 네네. 이런 질문하고 그런 이력이 있구나 했는데 군에 있을 때 또 707 특임단에 있었. 중대장을 했습니다. 707 부대가 오래됐네요. 그런 셈이죠. 예. 하여튼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박지원 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자면 아주 꼴통 보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체포 명단을 봐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최소한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단 이런 거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엽적인 걸로 진술을 신빙성을 흔드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계엄 포고령을 TV 앞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군대가 갔고 그런 지시가 갔는데 뭘 더 이상 지엽적인 걸로 진술 하나하나를 마치 그 진술에 이건 오류가 아니냐는 식으로 묻는 거 의미 없는 짓입니다. 의미 없는 짓을 시간 들여 공 들여 굳이 하고 있다. 사실은 피청구인 윤석열도 별 쓰잘데기 없는 걸 묻고 있군. 그런 생각했을 거의 거예요.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예. 괜히 말만 더 시켜봤자 좋은 꼴도 없는데 저 뭐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보니까 가끔 졸던데. 예, 변호사들도 자던데요. 저는 그런 변호사 그 사람 아예 이렇게 넉넉고 자는 걸로 유명한데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졸고 있을 처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피식 웃었다가 뒤로 몸을 제쳤다가 너무 불량한 자세죠. 나라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 자세가 그 자리에서 불량한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점잖게 정돈된 자세로 앉아있는 법이 없는 사람의 그렇죠. 태도예요. 제가 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가지 없고 가장 무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대선 전에도 그 기착관에서 구두발을 올려놨잖아요. 보통은 바로 올리더라도. 집무실에서도 책상에 발 올리고 부하 직원들하고 얘기했던 자 아닙니까? 막 때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저는 참 이 그 정영식 재판관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아니 사실 홍장원 증인은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경 보수, 정말 거의 북한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치 공작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취재를 많이 했을 때 굉장히 걱정된다. 네. 국내 정치에도 불법 부당한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요주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2주 전에 제가 고맙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마저도 진짜 너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주신 거거든요. 북한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윤석열. 이건 아닙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님 참 고맙더라고요.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이번에 헌재에서도 일관되게 잘 진술해서 사실상 재판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우리 나영건님께서 707 부대 1979년도에 창설됐습니다.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정어리의 청자님들은 이렇게 또 제가 궁금하면 바로바로 찾아해서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지금 김현태 특임단장 헌재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속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72명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공포탄 1개 탄창 휴대했다. 국회 출동할 때 실탄 탄약통에 보관해서 가져갔다. 이런 속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이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패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짚고 가겠습니다. 계엄 직후에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실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입니다. 생각해보면 윤석열은요, 조호재 부장님, 네. 대령만 또 못한 자예요. 지금 저렇게 됐는데 모든 것을 부하 책임으로 돌리고, 심지어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은 다들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었고 부하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 더 벅스 스탑 히어라는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의 이제 명패인데, 지금 보면 본인이 책임지는 건 없죠. 다 모두 다른 사람들이 했다, 제 부하들이 했다. 이게 사실 조폭만도 못 하거든요. 조폭들도 두목이 자기가 책임지고 뭐 그런 의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떤 그런 조폭만도 못하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고 있는데, 엄청 이런 비겁한 행동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왜 보호해야 된다는지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조호재 부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바이든이라 말했는데 이제 대통령실, 김은혜 대통령실에서 이제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날리면이라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력도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그 당시에 같이 방송을 하던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라면은 어떤 발음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죠. 신념을 떠나서 그냥 솔직히 말을 하던가 아니면 그 자신이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아나운서라는 걸 이용해서 방송 대기실에서 막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게 날리면이라는 걸 강변하고. 김은혜가? 아니요. 제가 어떤 아나운서가? 네네, 어떤 아나운서가, 모 아나운서가 그렇게 그래요? 하고 있는 걸 봐서
저희도 다 귀가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들을게요. 어디서 지금 설명이냐고. 그게 안 들리시면 본인이 혼자서 다시 들어보시라고 되게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지지하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지어내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그때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 한 20-30% 정도가 날리면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의 신진 정치인들하고 우리가 토론해 보면 김재섭 씨든 김용태 씨든 그분들은 천하람 씨든 저희들 방송 같이 할 때 또는 제 앞에서 솔직히 바이든으로 들렸습니다라고 그분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이라고. 그래서 참 저는 그분들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지지와는 달리 들리는 대로 말해준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지하니까 날리면 맞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게 이재명이 그렇게 했어도 우리는 바이든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조국이 그렇게 했어도. 그렇죠. 정말 양심을 팔지는 말자.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든 이재명 대표든 만약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둘러대거나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 편이나 무조건 옹호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의 2탄이 오늘 의원인가 요원인가. 아니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보다는 의원 요원 요게 좀 더 어떤 라임이라든지 요거 좀 맞긴 합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요? 오늘 물론 그게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이미 다 이제 국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요원 그 시간에 있지도 않았다. 다 나왔지만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저는 그래서 오늘 네. 윤석열이 안 나올 거라고 제가 그저께 큰 소리를 쳤어요. 네. 아니 쪽팔려서라도 어떻게 나옵니까? 요원이라고 한 놈이.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그저께인가? 제가 장담합니다. 윤석열이 목요일날 안 나옵니다. 그랬는데 오늘 나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틀렸네 했는데 참 뻔뻔해요. 뻔뻔해. 그럼요. 얼굴색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정말 그 본인의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다. 이 자에게는 어떤 조금의 양심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오늘 이런 사태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 그 얘기했을 때는요. 그렇다면 자신은 그림자고 다른 적이 있는데 왜 자신을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적이 있잖아.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진짜 누구를 수사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다른 아직 건재하다. 아마 변호사들이 예. 윤석열 네가 앉아있으면 네. 진술인들이 다 겁을 먹더라. 네. 네가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고 내가 인사했으니까 그렇게 조언한 것 같아요. 제대로 진술을 못하게 압박용으로 딱 폼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째려보기도 하고. 근데 예. 오늘 이제 곽종근 좀 이따 특전사령관 나오니까 거기서 잘 진술이 있을 거예요. 예. 오늘로 재판이 끝나지 않을까 감히 저는. 오늘 이제 시작하실 때 이제 백운기 앵커님께서 군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군인과 검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과 검사. 상명하복. 물론 그렇기도 한데 그 두 조직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선과 악, 흑과 백으로 보는 조직이에요. 군대는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고 검사는 범죄자가 있고 범죄자 아닌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세계관에서 평생을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의도에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 정치적인 문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내줄 건 내주고 혹은 취할 건 취하고 싫어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인데 유일하게 검사와 군인들은 그런 경험을 이제 하면서 직업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안 되면 압수수색하고 안 되면 그냥 쳐들어가고 계엄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총 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검사가 압수수색하듯 계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초보 대통령이 벌인 이런 어떤 그 초보적 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 세계관에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사들은 뭐 이제 살면서 많이 오염이 돼버린 건데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이병주 선생이 쓴 책 그해 5월이라는 걸 보면 ABC는 동질이다. 그런 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A는 아미, 군대예요. B는 볼셰비키, C는 크리스찬. 이 ABC는 동질이다. 무슨 얘기냐면 좋게 말하면 고든 거고 또 나쁘게 말하면 다른 이견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 이제 그것도 유일신 사상이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니까요. 그런 점에서 ABC는 동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군이 그렇게 돼야 할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군이 혼란스러우면은 그게 어떻게 명령에 통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군이 많이 바뀌었죠. 가혹행위를 없애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까라면 까. 이게 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다 됐고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 들어왔던 군인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고 가면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손석희 질문들인가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 들어봤는데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되게 된 그 요인 가운데 군인들의 역할을 세 번째로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앞에 여의도 공원까지 늘어섰던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그날 뭐 계엄 발표하자마자 몰려왔던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을 넘어서까지 들어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라진 젊은 군인들. 그걸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따로 생각해 볼 와이드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사들은 무조건 명령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없는 제도 있는 제로 만들고 티끌도 태산을 만드는 짓을 의심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 젊은 군인들은 80년대, 90년대 시대 상황을 겪었거나 배웠고 그래서 아니 북한이나 일본 같은 적이 아니라 왜 국회나 선관위로 우리가 투입되지? 이건 아닌데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한 게 너무 검찰과 군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저는 너무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정치검찰들처럼 야 가서 이재명 죽여 조국 죽여 무조건 끌어내 죽여 다 했으면 진짜 유혈 사태 날 뻔했잖아요. 저도 11월 3일 날 우리 현장에 있었고 배웅기 앵커님하고 우리 그때 특집 방송 했거든요. 11월 3일 날 앵커님 그냥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민 얼굴로 우리 국회 앞에 있는 앉은 건 어디 있어 지금 빨리 이리 와 그래가지고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들이 느꼈던 어떤 이 황당함을 군인도 똑같이 느꼈다는 거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적들에게만 무력을 행사하겠다. 본인들이 왜 적도 아닌 국회와 선관위와 뉴스공장에 투입돼가지고 그걸 다들 속으로 이건 아닌데 했다라잖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현태 단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속보를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아마 국회 쪽에서 증인신문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또 오늘도 윤석열이 한마디 할지 궁금한데 지난번에 뭐 호수의 달그림자 같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했지요. 오늘 제가 점잖게 하려고 하는데 선희님이 대신 욕을 해주셨네요. 하늘에 달이 안 뜨면 달그림자도 없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다 이 새끼야.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이냐.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얘기할까요? 못 참는 것 같아. 못 참죠. 네. 오늘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사실은 안 통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
지금 일파만파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다 저게 제정신일까? 저 뇌가 제정신일까? 그 정도입니다. 이자는 더 이상 이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재판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자에게 끊임없이 발언 기회를 줄 수밖에 없고 이자의 발언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 좀 슬픕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안철수를 주저앉히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안철수가 당대표 경선에 나오려고 하는 합법적 행위를 하는데도 그 잠깐의 날개짓도 짓밟아버린 자가, 그리고 그게 큰 일이라도 안철수가 저지른 것처럼 짓밟았던 자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총불을 겨눈 친위 쿠데타를 저지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참 진짜 너무 뻔뻔하고, 전 진짜 제가 옆에 있으면 그런 생각 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비폭력을 평생 신념으로 살았는데 딱 한 사람 윤석열만은 내가 한 대 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지금요, 이제 김현태 단장 관련해 가지고 이건 좀 정리들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속보가 막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증언을 오늘 했네요. 국회 투입했을 때 단전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없다. 곽종근 사령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저쪽에서는 지금 써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갈 때, 투입됐을 때 어떤 이유로 갔는지 제대로 모르고 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현장에서 계엄을 계엄의 명령을 이제 듣고 현장에 투입된 이제 군인들이나 혹은 그 명령을 지시했던 지휘부들은 자신들은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면죄부를 좀 받거나 조금 국민들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길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해서 평화적 계엄이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칼 들고 누굴 뒤에서 찌르려고 하다가 들킨 이후에 야, 나 안 찔렀지 않느냐, 너 안 다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일단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밤에 배웅기 진행자님이나 안진걸 선생님, 신유님 다 보셨겠지만 모든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습니다. 그 현행범, 그러니까 그 범죄 현장을 모든 국민들 카메라에 다 담겨 있어요. 증거가 다 있고 녹취도 있고 카톡, 텔레그램이 나오고 있고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라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사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용서를 좀 구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김현태는 네, 맞아요. 정치인 체포조가 아니에요. 제가 또 네. 정치인 체포조는 지금 방첩사라든지 이미 오늘 또 진술 또 나왔고요. 방첩사 간부들이 체포조 있었다. 홍장원뿐만 아니라 네. 김현태는 예를 들면 단전 단수라든지 네. 특수작전. 지금 오히려 김현태가 인정한 뭐냐면 150명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체포라는 이재명, 한동훈, 조국 체포조는 따로 있었고, 김현태는 150명 안 되게 하는 거에 대한 지시를 받은 걸 자백한 거죠. 네. 그게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 헤드라인을 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증인신문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헤드라인은 김현태, 곽정근이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안 했다. 곽정근이 의원을 끌어내리라는 그렇죠. 자신한테 제지시를 안 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조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곽정근이 전화를 직접 받은 거는 윤석열입니다. 곽정근이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오히려 곽정근 사령관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근데 150명만 안 넘게 의원들 안에 있는 의원들이 계엄 해제 정족수 150명만 안 넘게 좀 해달라, 거의 사정하다시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이 안 넘게 너가 좀 어디서 막어. 거의 그런 수준으로 사정하다시피 말했지. 이 끌어내라 이거를 김현태에게 묻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증언 지금 속보가 이렇게 묻고 답하면 그걸 하나 올리고 네. 올리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 맥락을 봐야지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 받았냐? 없습니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언들을 보면 제가 유추해 보건데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말을 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곽종근한테 의원들 끌어내라. 네. 그거를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증언할 거예요. 그런데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한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저자가 변했나? 땀만 먹었나?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곽종근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곽종근도 좀 미친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그래서 707에 일단 국회로 가. 이건 명령이니까. 그런데 끌어내라는 지시는 차마 못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데 707 특임단이 특전사 소속 아닙니까? 자기 사령관에 대한 의리 이런 차원에서 사령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헤드라인을 이렇게까지 뭐 곽종근이 끌어내란 지시한 적 없어까지 이렇게까지 딱 뽑는 것은 그 신문사의 그 성향이 제대로 드러났고 그 증인 신문의 목적은 그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국회 단전 지시 있었다. 이게 헤드라인이에요. 국회 단전 임무가 달랐고 그리고 곽종근이가 사정하다시피 얘기했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곽종근은 대통령의 지시를 완전히 묵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거기 난입해서 의원들 막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 이렇게까지 자기는 할 수 없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만 원하는 진술만 딱딱 헤드라인으로 잡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2시에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까지 취합이 되어야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딱 보이는데요. 윤석열이 계속 곽정근한테 싹 끊어내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있을 거 아닌데 곽종근 자기도 무례한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현태한테 150명 안 되게 할 수는 없겠니? 사정적으로 네. 사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오늘 진술했어요. 네. 단전 같은 거는 단전하면 뭐 이제 정자 개표 같은 거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전이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달한 거죠. 상황이 어떠니? 야, 그건 안 되게 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그 증언으로 저는 역시 또 오늘로 신속 파면이 실제로 확정되었다. 김현태가 사정하듯이 물었다. 네, 사정하듯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를 진술이 썼습니다. 저도 지금 진술을. 네네. 네네. 곽종근이 사정을 했다. 곽종근이 명령을 했다면 사정하지 않았겠죠. 왜냐면 야, 싹 끌어내 할 수도 네. 있었지만 곽종근도 양심의 당시에 가책이 있었고 지금 그 가책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이 다 지시했는데 왜 거짓말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단전 지시와 150만 안 넘게 해라. 네. 그 국회 기능을 마비한 거거든요. 그렇죠. 체포조는 방첩사가 적극적으로 그 경찰이 일부를 지원받아갖고 본인 카톡에 나오잖아요. 야, 딴 사람 다 포기하고 한동훈하고 이재명 조국만 잡아들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또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현태는 당연히 체포 임무가 아니었으니까 자기는 체포라는 말 못 들었다. 그렇죠. 일단 김현태는 현장에 출동한 단장이니까 지금 이제 내용들을 다 들어보고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봤을 때 윤석열 앞이라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령관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요원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인원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뒤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조사 내란 조사 청문회 때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12월 10일 국방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지금 또 반대 신문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하고 곽종근 사령관, 김현태 단장이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제시를 했답니다. 무슨 의도인지 신유진 변호사님 짐작이 가시죠? 아, 제가 지금 잠시 정어리모를 검색하다가 그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네네. 근데 아니, 지난번에도 공개적으로도 만났잖아요, 그분들이. 아니 지금 그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왜 부승찬 의원이 네. 해보자는 게요? 뭐 지금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뭐 임종덕하고 네. 자기가 공익 신고를 하겠다, 자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임종덕이 회유 운운하니까 한판 붙었던 건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을 만약에 감추고 싶었으면 공개를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박범계 의원의 어떤 회유에 의해서 네. 저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렇죠. 그 질문하신 건데. 네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역적인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 측에서 어떤 작전을 짜도 굉장히 지역적인 거 하나하나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예를 들면 홍장원 2차장의 진술도 굉장히 지역적인 걸로 뭐 공격을 하려고 하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나왔을 때도 뭐 글쎄요 어떤 지역적인 거를 가지고 또 물어뜯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속 뭐 지난번에 그 임종덕 의원 말도 안 되는 임종덕 의원 어쩌다 의원이 됐는지 대통령실에서 예 있다가 예 어쩌다 됐냐면요. 예 최해병 사건 때 은폐해서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김기한 사령관과 통화했던 내역이 나왔는데 이종섭이는 네. 호주 대사 보내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된 자리 하나씩 마련해 준 거예요. 임종득이 예. 임종득이 감히 이 사건에서 뭐 뻘소리를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뭐 회유받은 거 아니냐 이런 진술을 했을 때 바로 부승찬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선 넘는다.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겠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역적이다. 지역적인데 제가 한 가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 측 질문이 좀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질문이 허술한다거나 좀 뭔가 좀 성이 안 찰 때 정용식 재판관님이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변호인 측 질문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용식 재판관의 보충 질문이 좀 궁금합니다. 거기가 네. 관전 포인트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장원 의원 나왔을 때도 홍장원 전 차장 나왔을 때도 그 체포 지시 관련해서 싹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직접 받은 것이 싹 잡아들여였으면 체포라는 거잖아요. 잡아들여라는 것이. 그런데 체포 권한은 없는데 그럼 방첩사의 체포를 도와주라는 거 아니냐? 지원 아니냐? 지원. 체포 요청이 아니라 체포 지원 아니냐? 이거 말 잘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놀랍게도 정용식 재판관이 보충 질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에서 좀 질문이
치밀하지가 않고 뭐 간첩들을 잡아들이려고 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메모 자체가 잘못됐다. 이 메모가 잘못된 메모다라는 거를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질문하길래 오늘도 뭔가 정영식 재판관이 곽정근 사령관을 향해서 보충 질문을 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영식 재판관 사실 우리가 좀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보수 쪽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계엄하자마자 그 와중에 네. 그 여자 이름 뭐야? 박선영. 그 제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될 상황이죠. 네. 그런데 시비를 걸 걸 걸어야지. 거기에 검거 요청이라고 쓴 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적어야지 왜 아니 급하게 쓴 메모를 가지고 이게 정식 문서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지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저 여인영 정의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게 바로 변호인단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판관이 그 메모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메모라는 걸 탄핵하기 위해서 그 메모는 볼 필요가 없다. 그걸 탄핵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모도 볼 필요가 없고 홍장원의 진술도 정확하지가 않다. 이렇게 탄핵하기 위해서 저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영식 재판관도 메모하면서 저렇게 안 할걸요. 원래 메모라는 건 중요한 단어만 대충 적잖아요. 메모를 시비 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나 처음 봤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안할 거예요. 공문을 시비 거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정확하지 않았다. 근데 메모를 시비를 겁니까? 아니 그 메모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국정원장 공관으로 가는 길에 너무 급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포켓에 빼가지고 이렇게 서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뭐가 글자가 흘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제가 어제 정부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 한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영식 재판관 난 저런 태도가 참 이해가 안 간다. 뭐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퍼스널리티 쪽으로 분석을 해요. 네. 이렇게 그 서울법대 나왔죠 아마. 네. 그리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특성 가운데 하나가 내 말은 틀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토다는 놈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너 그거 메모 지금 왜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해야 되는데 검거 요청을 썼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자기가 해소가 돼야 끝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자기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자가 재판관이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판단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까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는 볼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다고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고 이자의 발언도 잘못됐음을 다 인정한 거야. 이렇게 판단까지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오류가 있었다. 따라서 그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홍장원 차장이 받아 적은 그 14명, 16명의 어떤 명단 그것도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모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거기까지 연결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죠.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네. 정영식이 윤석열 임명했잖아요. 네. 본인도 보니까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근데 윤석열 임명했는데 윤석열 앞에서 내가 좀 약간 따져주는 듯한 그래요. 그런 생각도 저도 들었어요. 연기 정도로. 어차피 만장일치로 파면 시킬 건데 근데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했어. 증인들의 허점을 지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나쁜 짓이어서. 박선영이 거 갚았어 됐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닌가. 보라고 하는. 그렇죠. 박선영을 진실화위원장으로 시켜준 거 자기 친척을 거기에 대한 보답 정도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 이은주 님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앵커님 혹시 정영식 재판관이 어쩌면 그 메모를 명백한 증거물로 만들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주의 인물인 것은 분명하지요. 오늘 한번 반대 신문을 할 때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변호인단보다 더 예리해요. 더 집요하게 물어봐요. 네네. 홍장훈 차장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왼손잡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쓴 거라서 흘려 쓴다고 그러는데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을 우리 정어리 PD, 임재선 PD가 확인을 해 줬어요. 우리 임재선 PD도 왼손잡이거든요. 네. 근데 왼손잡이는 대체로 전화를 받으면서 쓰면 흘려 쓰게 된답니다. 그래요? 아주 디테일한 증언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다. 저는 왼손으로 잘 글씨를 못 쓰니까. 하여튼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지요. 내일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이 다뤄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안진걸 소장님 네. 요즘에 조금 어떤 물론 우리는 이제 윤석열 딱 탄핵시켜 놓고 사법시대에 딱 올려놓고 이제 한시름 놓고 한숨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탄핵 반대 집회는 더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니, 뭐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이라든지 사법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분들은 아무리 보수여도 명백하게 증거와 증언으로 위헌과 불법을 확인했는데 윤선 편을 들 수 없거든요. 근데 다만 헌법재판소가 좀 더 편안하게 탄핵을 선고하려면 예전에 박근혜 때 탄핵 지지 여론이 저희가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도 해봤고 언론이 7, 80%가 견고했거든요. 근데 지금 60에서 7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헌재가 신속하면은 하지만 그 정도로는 조금 정영식 재판관같이 땀만 먹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요즘 지적을 합니다. 일단 김경수 씨라도 임종석 씨처럼 신속 파면도 안 됐는데 막 당 내부에서 분란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신속 파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국면 되면 이야기해라. 뭐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죠. 두 번째, 2월 달에 있는 이제 지난 토요일 집회는 설 명절 중간에 있는 집회에서 조금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다음 토요일, 다다음 토요일 2월에 3번 집회가 있거든요. 이때는 좀 50만에서 100만 정도 국회 앞에 우리 심지어 색강역까지 사람들이 찼거든요. 여의도역을 넘어서 색강역까지. 그 정도 인원이 좀 모여서 국민들의 마지막 염원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극우극단 폭력 세력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가짜뉴스와 폭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 3번만 제대로 모이면 헌재가 아주 가뿐하게 9대0으로 파면할 것을 저는 예상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제가 국회 이제 여의도의 그 주변 언저리에서 뭐 이렇게 10년 넘게 이제 밥벌이를 하면서 국민의힘 쪽 이제 선배들과도 친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박근혜 탄핵, 지금 윤석열 탄핵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고 있는데 박근혜 탄핵 시절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 자릿수. 5%까지 떨어졌어요. 네, 5%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그 한 자릿수 5%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제 그 과정의 중간에 제가 국민의힘 선배를 만나서 아니 형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 하는 말이 원래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야권은 원래 그런 식으로 대통령 공격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정도의 엄청 나이브하게 생각하니까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국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렇게 다르구나. 인식의 온도 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이내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탄핵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국민의힘 쪽 이제 의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은 전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정도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나중에 이제 젤로 꼴값 떠는 자 한 명이 있죠. 전환길이.
전환길도 한번 다뤄볼 텐데 꽃미녀 천사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적십자가 빵을 요청한다. 빵을 지원 요청한다. 다 빵 달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셨는데. 예. 꽃미녀 천사님 감사합니다. 최정아님 잘 계시죠? 예, 거미줄 최정아님 요즘에 열심히 글 올려주시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전환길 기자는 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역사학자 아닙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시험 기술자죠. 이런 것이 이번에 문제 나올 거야. 내가 쭉 봤을 때 이런 거 준비해. 뭐 이런 장사치인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장사가 될까 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도껏 해야지요. 정도껏. 오늘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광주 집회도 가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로 광주를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자가 이러는 걸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일단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돈 욕심이라는 게 거의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두말할 나지도 없는데 정치 한번 해결하겠다는 좀 깜냥도 아니고 본인도 그걸 잘 알아서 그쪽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무시 못할 게 하나 있는데 네. 사람의 그 인정 욕망, 소위 셀럽 놀이에 대한 욕망은 엄청 큰 거예요. 인정 욕구. 근데 이분이 시장을 본 것 같아. 이 극우 시장, 극우 속에서 너무나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사랑받고 한번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400만을 기록하고 이게 보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를 이제 하던 자인데 뭐 이렇게 좀 먹히고 또 뭐 인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이제 셀럽이 된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제시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김갑수 선생님 말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유명 인사들을 많이 봤는데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특이해 보이는 건 뭐냐면 급발진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근데 그 한참 고민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전환길 씨는 일종의 체스판 위의 말이고 뒤에 누군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세계로 교회입니다.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의 전광훈, 여의도의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이 극우 기독교 보수 단체들이 아스팔트 극우들이 이제 집회의 헤게모니를 지기 위한 다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파는 사랑제일교회고 신혜식이 있고 이봉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파에는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라고 있고 손현보 목사가 있고 거기에 셀럽이 이제 전환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과 손현보는 서로 이 극우의 어떤 파이를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과정이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는 이제 전환길을 앞으로 내세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2024년 7월에 이미 세계로 교회에서 강연을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세계로 목사와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로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면 지금 이재명 피습 사건의 가해자의 배후에 세계로 교회가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 단체들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 왜냐하면은 광화문이나 어떤 보수 집회를 열면
뭐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수익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일을 나눠 먹기 위한 싸움 과정에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는 다 많이들 주목을 안 하고 계신데 예. 정광훈에 가렸죠. 네, 그렇죠. 정강훈에 가려져 있는데 손현보 목사가 이 파일을 지금 먹기 위해서 지금 치고 들어오는데 그 맨 앞에 지금 전한기 씨를 내세웠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석해야 전한기 씨의 급발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손현보는 뭐 하는 목사예요? 그냥 교회 할 때 보면은 교회 이제 뭐 예배 모습인지 참 예배라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목사라는 자가 뭐 예를 들면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은 뭐 끝장난다 이재명은 끝장난다 이게 거의 그들의 구호고 암호예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끝장난다 이게 예배라고 볼 수가 없죠. 손현보 목사님이 직접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걸 예배 시간에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한기 씨는 그 세계로 교회 교인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한기가 거죠. 저 세계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지랄 발광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근데 정말 종교 제가 어제 참 놀라운 거 하나 봤어요.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뭐 고목상가 하는 자인데 10대들을 네. 그 학교는 다니나요? 그거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 정치 1번지가 엄청 재미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좋아요를 안 누르세요? 지금 15,000명 동접인데 좋아요가 이거밖에 안 된 건 처음인데요. 예. 이상한 고목상가 뭐 이자의 10대들 얼굴은 저희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상황 한번 볼 텐데 보시면서 잠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번 보시죠.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대한민국을 선포하시거든요. 여기 밤에 많이 모여가지고 대통령 간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생들 왔어요. 중고등학생들. 여기 중고등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초등, 중등은 10시 밤에 일어나고 고등은 6시 기상을 합니다. 종례 끝나고 매트를 깐 다음에 초등은 11시까지 자야 하고 중등은 12시에 자야 하고 고등은 1시까지 자야죠. 저희들 외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교육인데 자식들은 정말 사람 키우는데 진짜 무섭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돼, 사람을. 저런 아이들 키워야 돼. 저들만 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안진걸 소장님, 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파주 지역사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요. 파주 지역의 시민단체나 맘카페에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사랑과 화해를 외치는 게 아니라 가면 맹 이재명 욕망하고 민주당 욕망 돼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파주에서도 지금 큰 골칫거리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재명 욕하는 게 아니라 아예 10대, 20대를 세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지금 어느 때인데 좌익우익을 나눠가지고 근데 애들을 지금 기숙시키는 거예요? 기숙학교가 있나 보더라고요. 학교가 아니고요. 네. 그게 아예 교육당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이거든요. 미인가 기숙시설 같은 네. 거. 네. 그냥 시설을 해놓고 자신들이 그냥 기숙학교라고 하는 거지 학교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을 11시까지 재운다고? 지금 초, 중등 그러면 교육은 발육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초등학생들 일찍 자야지. 네. 또 의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인가 시설에서 마치 합숙을 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불법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의무교육법 위반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법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저 미성년자들 애들을 데리고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저 영상 오늘 처음 봤는데. 조호재 부장님 교육위원회 쪽 일 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한번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회에서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그렇죠.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또 더군다나 1학년 학생들을 그 연단에 올려가지고 뭐 발언시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주옥순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저 또 다시 또 돌아다니네. 활동하고 있죠.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국회에서도 한번 다뤄봐야 될 문제네요. 이건 아동 학대 소지도 좀 있어 보이고. 예. 그렇죠. 초중학교까지는 마이크가, 의무교육이니까 예. 의무교육을 못하게 하고 미인가 시설에서 저런 교육을 하면 그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 분명하죠. 우리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수준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쪽이 뭉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전환길한테 김용원이라고 하는 자가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데 전환길 쌤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신유진 변호사님 무료 변론이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변론하면은 겸직 금지입니다. 금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겸직 금지법 금지입니다. 위반이죠. 전혀 개념이 없어요. 이자가 그 말만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겸직 금지라는 거는 굉장히 뭐 순한 조항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자가 그 뭐라 그러냐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자입니다. 이 자도 지금 전환길 씨가 내란 선동죄로 지금 고발당해서 무료 변론을 뭐 해주겠나 마는 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을 부숴 없애야 한다라는 것으로 본인조차도 내란 선동죄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거기에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를 윤석열이 시켰죠. 지금 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권이 가장 피해받고 있는 윤석열을 위해서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어야 된다.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너무나 크게 내고 있는 자입니다. 윤석열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하나만 딱 첨언을 하자면 지금 보수 쪽 인사들이 이런 식 폭력을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헌재를 뭐 두들겨 부숴야 된다. 그리고 저쪽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테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 부분을 폭력을 옹호하고 나섰거든요. 이제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까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폭력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걸 봤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트럼프 모델을 좀 차용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에 미국 의회를 점거했다가 뭐 실형 20년을 받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불과 4년 만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 그때 감옥 갔던 트럼프 지지자들 다 풀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이나 보수 지지자들도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폭력적 어떤 행태를 추후에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추후에 정권을 잡을 수 있다. 트럼프는 불과 4년 만에 해냈다. 그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헌재 변론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내일 한번 여러분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재 부장님 모시니까 일부가 훨씬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신선합니다. 예. 자, 일부 함께 해주신 안진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조호재 부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